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분열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3.1절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던 모습은 묻히고 극심한 진영 논리에 따라 각자의 목청만 높였습니다. 입만 열면 통합을 외치던 정치권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국 이후 서울 도심 곳곳에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집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나라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 전해드립니다. 세종대로 왕복 8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3.1절을 맞아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환길 강사 등 참석자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구국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집회에 나온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하자 참석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양측 집회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 고속버스를 빌려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서울 집회 영상을 대형 모니터로 지켜보며 함께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반민주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장소는 반대 집회와 불과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는 경찰 버스가 차벽을 쌓아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갈라진 오늘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유태영 기자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부터 경복궁 앞까지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집회까지 합류하면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감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정부 국힘당을 해산하라!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는 보수 집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흔들기도 했습니다.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 교복이나 한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항거한 열사들을 생각하며 내란 종식을 외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106년 전에 탑골공원이 생각나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맞서 싸우고 있구나 하는 기분도. 부산 서면에도 수백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한 오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제압하여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다지고 서울 광화문 탄핵 찬반 집회는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렸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안국역 일대는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대형 에드벌룬이 띄워졌고 3.1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깃발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종대로 일대입니다. 집회 신고구역을 넘어 광화문 광장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청계광장까지 탄핵 반대 집회 인파가 퍼졌습니다. 여의도도 인산인해입니다. 인파 사이로 대형 풍선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의도 집회에선 민주당 해산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이브 대한민국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는 어묵과 군밤 등 먹거리 장터와 함께 화장품과 알뜰폰 판매 부스도 들어섰습니다. 배신자를 밟고 지나가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조선 노동당식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실물 크기 윤 대통령 사진 앞엔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새겨진 자주 독립기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주 독립기를 두르고 춤을 추며 일제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써온 손팻말을 대형 화면에 띄우며 분위기를 도두기도 했습니다. 지옥이 제일 따뜻하네.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려야겠죠. 광화문과 여의도, 안국역 등은 지하철역 출입구가 인파로 막혀 꼼짝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의도와 안국역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이어가면서 도심 교통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5천 명을 투입해 집회 질서 관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헌재 선고 날짜가 당장 이번 달 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권도 대놓고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각자 진영의 새 결집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현역 의원 40여 명이 여의도와 광화문 집회 현장을 찾아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여당 상황은 장윤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의도 집회 무대에 줄줄이 오르고 37명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규모로 탄핵 반대 집회에 공개적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눈물이 났다며 직무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유를 지켜야 하는 의지와 책임을 갖추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맞습니까 여러분? 박대출, 김석기 등 영남 의원 10여 명은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대통령 석방함! 석방하라! 석방하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0여 명은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따위의 헌법재판소는 안 됩니다. 헌재를 해체하라! 집회에 불참한 여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당과 무관한 개인 행보라면서 자체 집회를 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헌재를 탄핵 인용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거는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규모 집회 관련 카드뉴스를 통해 탄핵 반대 여론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 일대에 집결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주도하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총 동원령에 현역 의원 130여 명이 모였다는데 야당 상황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종식이란 피켓을 든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합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장외 집회 연단에 처음 오른 이 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고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참석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지도부 포함 의원 130여 명이 참석했고 4개 야당 의원들도 집결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시민단체 주관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석하다 지난주부터 장외 집회를 직접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성 여론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야당의 집회 주관이 헌재 압박이란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다수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오늘 도심에는 계엄 정국 이후 최대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 분열을 걱정하기보다는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야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 정치부 이채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거리를 두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권에서는 일단 이를 전략적 모호성과 이 투트랙 대응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개별 의원의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3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윤 대통령 입장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졌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나 변호인과 달리 항상 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정당 입장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성 목소리에만 의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에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계속 지지층 결집 메시지만 이어지는 것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도부의 머릿속은 뭐 복잡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정말 많은 지지층이 장외로 나왔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반가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이런 중진 의원들이 꾸준히 참석해서 연단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부담을 느꼈던 일부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원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니까 참여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일단 보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 이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권에서 예비 주자들만 10명이라는 보도도 있던데 이분들은 집회에 나왔습니까? 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이 집회 여론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참 고맙다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스팔트 투쟁을 해주지 않냐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것이 3.1절 정신이라면서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정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했는데 이 조기 대선을 전제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다음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87 체제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 주장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예. 야당은 어차피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기 대선을 그러니까 대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복잡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주목할 점이 야권 국회의원이 130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 계엄 직후에는 좀 전국 주도권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탄핵소추 의결과 대통령 체포까지는 이끌어냈는데 그 이후에 1월부터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한 탄핵 반대 집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 이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도 이어지면서 조직력을 동원한 장애 집회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도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최소한 현재 여론 구도는 이끌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예.
여야가 서로 헌재를 압박하지 말라고 그야말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양쪽 모두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관위의 친인척 채용과 기강회의 실태,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죠. 오늘은 전직 사무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폰, 이른바 세컨폰을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정치인들과 연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데 선거관리 책임자가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까지 정치인과 비밀로 나눌 이야기가 뭔지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2022년 1월 중앙선관위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이 정보정책 담당과장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김 전 총장은 관사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담당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미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이른바 세컨드 업무폰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주로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대화 주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2달 뒤인 3월 퇴직한 김 전 총장은 이를 1년 넘게 반납하지 않았고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이듬해 11월 초기화 작업을 한 뒤 반납했습니다. 여당에선 선관위의 실무 총책임자가 정치인들과 비선 소통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비밀 통화했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몽땅 삭제해서 제출했습니다. 선관위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김 전 총장은 TV조선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을 겸임하며 별도로 업무폰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선거구 논의를 한 것뿐 다른 대화를 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요청한 시점은 22대 총선을 2년 넘게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태권도 3단이라며 방호직에 지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선 채용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걸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검찰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3시간 동안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자료와 내부 결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오동훈 공수처장 등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검찰에 넘겼던 자료와 대조해 일부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여당 의원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는데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파견받은 직원이 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했고 드디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야당에선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발되자마자 그냥 공수처 압수수색하냐 이런 얘기를 비난을 들을 만한 일이죠. 공수처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건 수사 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이제는 압수수색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이 뭔지 사회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지금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건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지난 21일에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검찰이 빠르게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그간 수사 주도권을 두고 대립해왔던 두 기관 사이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측 고발 전부터 이미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 기록 일부가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공수처가 받는 의혹은 이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찾아다녔던 영장 쇼핑 의혹이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게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법원으로 명시한 공수처법 31조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서 불법을 감수하며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재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런.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이 공수처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공수처에 질의를 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여러 기관에서 영장을 중복해서 청구한 게 기각 사유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 중앙지법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었다면 윤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청구나 앞으로의 재판에 문제는 없을까요? 네, 검찰 특수본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미 공수처의 수사 기록만 가지고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소장에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 기록을 함께 넣어둔 상태고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일까지가 제출 기한인 구속 취소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담거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3.1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106년 전 선열들의 애국심을 기리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공식 기념식장에서 여야 대표가 모처럼 나란히 앉았는데 반도체 특별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자진 폐교한 역사를 가진 숭의여대에서 뮤지컬 배우들이 106년 전 모습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차준환 선수와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기념식장에선 여야 대표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권영세 위원장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걸로 합의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노동계 반발을 거론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 보신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선 3.1절을 기념하는 만세 삼창과 거리 행진 등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최근 중국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협중 정서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주장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설 일인지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이른바 친중, 친미 공방이 벌어지는 걸 두고는 국가 리더십 부재 속 자칫 사대주의 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며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협중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우려스럽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주장한 중국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중국 패권주의에 대항해 무얼 했느냐며 시대가 변했는데도 친중 중독을 끊는 게 힘든 모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을 추천했고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했던 이재명 대표도 올해 안에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있길 바란다며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통적 한미 관계에 자신감을 보였던 여권 인사들은 지난 1월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줄줄이 워싱턴으로 향했지만 한파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공식 취임장엔 입장하지도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정상 외교가 실종되면서 전문가들은 국가 리더십 부재 속 정치권이 강대국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4분 오열하는 건 자칫 사대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해간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나무 송진입니다. 소나무에 상처를 내 송진을 채취하고 전쟁 연료로 사용한 건데요. 여전히 수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강릉에서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특별한 산책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가 옆에 푸르른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소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깊은 상처가 나 있고 V자로 패인 상처가 50cm가량 이어진 나무도 있습니다. 송진을 강제로 채취한 자국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쟁 물자인 송탄윤을 만들려고 송진을 강제 채취한 흔적은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유가 부족했던 일제는 송탄유를 비행기 연료 등으로 쓰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송진 9,539톤을 수탈했습니다. 50년 된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채취해야 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송진 채취로 상처가 난 소나무 숲은 강릉을 비롯해 평창 오대산, 제천 박달재, 울주 성남사 등 전국 4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아픔을 간직한 강릉 옥계 해변 옆 소나무 숲에 7km에 달하는 특별한 산책길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그때 그 일제가 잔악하게 송진을 채취해가면서 난 상처다. 이런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고. 한국여선수련원은 산책길 곳곳에 안내문을 설치해 아픈 역사를 극복한 소나무들의 생명력을 기리는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종전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마주한 두 정상은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국가 원수의 만남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명 절차만 남겨뒀던 광물협정 체결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먼저 변재용 기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고 백악관 집무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푸틴 대통령이 언급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The rule of the war. Who began, those pay. This is the rule. Putin began this war. He has to pay all money for innovation. When you see the hatred he's got for Putin, it's very tough for me to make a deal with that kind of hate. He's got tremendous hatred. 급기야 서로 고성이 오가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You're gambling with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트럼프 옆에 있던 벤스 부통령도 젤렌스키를 공격합니다.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this A lot entire of meeting?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have today. you said thank you? Even today. 5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은 고성과 설전으로 얼룩졌고 합동 기자회견도 광물 협상도 무산됐습니다. But you'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out. And if we're out, you'll fight it out. 회담이 끝날 무렵 트럼프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2주 만에 전쟁에서 졌을 것이라며 젤렌스키가 무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 전례 없는 두 나라의 외교 참사로 트럼프발 종전 협상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반면 푸틴 대통령만 웃는 형국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는데 군사 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 언론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I'm thankful to President Trump and to Congress bipartisan support, and I was always very thankful from all our people.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고 안전 보장 없는 평화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m not sure that we did something bad.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충격 속에 유럽과 러시아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의 지지의 뜻을 밝혔지만 러시아는 트럼프와 벤스가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은 게 기적이라며 파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의 종전 외교 향배에 쏠리고 있습니다. 파행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군사 지원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들고 휴전한 수용을 더 강도 높게 압박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ou saw what I saw today. That was not a man that wanted to make peace. 젤렌스키는 현지 시간 2일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 평화유지군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 협상 국면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처럼 변칙적인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 탓에 외교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로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이 트럼프 취임 이후 한 달 사이 28%가 하락했습니다. 윤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대까지 49% 폭등했습니다. 코인 대통령을 자처하며 가상화폐 규제를 철폐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친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하지만 한 달 사이 분위기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7만 9천 달러 선까지 추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8만 5천 달러까지 반등했지만 트럼프 취임식 때와 비교하면 2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의 낙폭은 더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자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여기에 북한 조직이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2조 원대 가상화폐를 해킹한 사건으로 투자 열기도 식었습니다. 관세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위축되는 분위기,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 후폭풍이 세계 각국으로 번지면서 트럼프가 띄운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 의사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와 의사 양쪽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쟁점은 뭐고 추가 직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검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대에서 엑스레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현재는 환자가 타박상인지 골절인지를 알려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병원에 2번 가지 않아도 되고 진료비도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필름이나 CD를 가지고 다시 한의원에 와야 하는 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의 2중, 3중 지출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네, 한의계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의료기기, 엑스레이 외에도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네, 2022년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약침술 등의 초음파를 활용하는 한의원은 점차 늘어 현재 3,000여 곳에 달합니다. 전국 한의원 5곳 가운데 1곳이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2023년엔 한의사들도 뇌파괴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피부 미용에 쓰는 레이저 기기를 놓고도 한의사와 의사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의료계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사들은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조차 전공 분야가 아닌 부위는 판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 때 잠깐 배운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치과 과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치과 진료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을 사용했을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거죠. 네, 이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법원 열흘 전 판결 이후 이 갈등이 촉발이 된 건데요. 그러면 법원은 이제 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 불법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한의계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판결 대상인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가 방사선량이 적고 별도의 판독이 필요 없는 기기였다고 강조합니다. 때문에 법원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한의사들은 이를 마치 전면 허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한의원에서 당장 엑스레이 기기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상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기기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사나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이 해당하고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의원은 보건소에 엑스레이 기기 설치 신고하는 단계부터 막히게 되는 거죠. 한의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기기의 경우에도 아직 복지부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공방이 한 해 50조 원 규모인 노인 진료 시장을 두고 벌이는 영역 다툼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환자들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검증을 통한 사용 기준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를 유지 중이죠. 이에 비해 예금금리는 떨어지면서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벌어들인 반면 금융소비자 부담만 늘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올해 1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4%. 작년에 10월부터 기준금리를 2번 내렸는데도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9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상금리나 이제 우대금리를 조정해서 적어지는 이제 대출 공급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해지는데 비판을 받아온 가상금리를 소폭 올리고 우대금리를 0.7%포인트까지 대폭 줄이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낮춰 은행들의 주 수입원인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는 5달 연속 벌어졌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기준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면은 사실 저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이고
최근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3월에 접어들면서 벌써부터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한반도 기후가 동남아와 같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은 물론 잡히는 수산물까지 달라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농작물 재배하우스 패션 후르츠라고 알려진 백향과가 사람 키만큼 자라있고 바로 옆엔 애플망고 묘목도 심어져 있습니다. 모두 아열대 작물들입니다. 온난화 기후에 있어서 노지 작물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물 재배할 때 제가 날씨를 제일 많이 고민한 것 같거든요. 하루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날이 8개월 동안 유지되면 아열대 기후라 불리는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미 8개월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 경북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지난 2021년 37헥타르에서 지난해 63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일조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주보다 훨씬 높은 일조량 때문에 작물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경북 영덕에선 최근 난류성 어종인 참치가 잡혔는데 몸무게가 300kg을 넘었습니다. 동해안에 의에다가 한 번씩 고래 들어와요. 근데 그만큼 큰 거는 대형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울산에서도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녹색 비둘기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서만 드물게 관찰됐는데 울산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생태 지도도 작물 재배 한계선도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우리 창작 뮤지컬의 대표 작품인 명성황후가 어느덧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뮤지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작품과 무대 인생을 함께해온 신영숙 배우를 장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외세의 침탈 속 흔들리는 조선을 지키려는 비운의 황후. 1995년 초연해 30주년을 맞은 뮤지컬 명성황후는 주연 신영숙에게는 더욱 특별합니다. 1999년 이 무대에서 앙상블 역할로 뮤지컬 배우의 길을 시작했고 2015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10년째 명성황후 역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시즌 때는 집에 가서 울고 선배들한테 욕먹고 어떤 뮤지컬 배우 인생을 관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비의 쓸쓸한 심정을 노래한 어두운 밤을 비춰주오는 세월을 거듭하며 더욱 울림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명성황후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 그 아리아를 부를 때의 감정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도 진하고 관객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해 주시고 특히나 좀 많이 우세요. 30년을 이어온 명성을 입증하듯 우리 창작 뮤지컬 중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한 명성황후. 다시 한번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시대가 만족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작품으로서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300만 관객을 향해 세기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프로축구 최고 라이벌 울산과 전북의 시즌 첫 현대가 더비에서 울산이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2부 리그 최다 관중이 몰린 인천과 수원의 맞대결에선 인천이 웃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답게 경기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울산 허율과 전북 박진섭의 거친 신경전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양팀 합쳐 5개의 경고가 쏟아집니다. 팽팽한 흐름이 깨진 건 후반 20분이었습니다. 울산 보야니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림 같은 선제골에 보야니치는 열광했고 2만 6천 관중은 환호했습니다. 울산 김판곤 감독도 코칭 스태프를 껴안으며 짜릿한 감정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전북도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 경기 막판 김진규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게 전북으로선 가장 아쉬웠습니다. 1대0 울산의 승리. 개막전 안양을 상대로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던 울산은
전북을 잡으며 2연승에 성공해 팀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18,000명이 넘는 만원 관중이 몰린 인천과 수원의 2부 리그 맞대결 열기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전반 27분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하는 인천 문지환. 7분 뒤 수원 이기재가 역시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전반 막판 수원 권한규의 황당한 핸드볼 반칙 퇴장까지. 전반에만 3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초유의 경기가 이어졌는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인천이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3일절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방 내륙에서도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점차 기온이 낮아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70cm 이상, 경북 북동에도 최대 40cm 이상, 서울에도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대구와 울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며 내일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는데요. 특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